우리가 1996년에 인터넷이 태동할 때 그 엄청난 비관론과 냉소 속에서 현재 이 움직임들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예측하고 먼저 기다리고 움직인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이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 변화의 초입에 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 다가오는 이 금융시장의 승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자산의 모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흐르는 현금과 권리와 이 변화들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RW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 영상인데요. 저희가 1부에서 RWA가 단순히 코인 시장의 테마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금융의 이 배관을 바꾸는 근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락과 글로벌은행, 카드사, 예탁결제기관까지 다 합심해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철로를 깔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그 철로 위에 어떤 자산들이 무엇이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토큰화된 국채,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금과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자산들이 더 올라가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 자산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특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국채가 만들어내는 이자, 그리고 배상주가 만들어내는 이 배상 수익, 그리고 건물의 임대료 이런 것들을 가장 유의미한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들은 고스란히 RWA로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향후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팬덤이 음원, 공연,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GPU가 AI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만들어내는 것, 이 역시도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본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단계를 넘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 자체를 소유하고 거래하는 단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이렇게 팬덤과 콘텐츠 IP가 어떻게 자본이 되는지, AI 연산력이 어떻게 금융상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RWA의 금융 배관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RWA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금융의 어떤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블록체인화를 통해서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어떤 주체들인지 살펴보면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어떤 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BVNK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업을 인수했고, 비자는 블록체인 결제망 회사인 메인과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사들이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항복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결제망 안으로 흡수해서 이 토큰화 자산의 마지막 관문인 결제와 정산을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짚고 있고, 지금 이 과도기에서 이 흐름에서 삐걱대면은 앞으로 본인들의 입지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즉, 토큰화 국채와 매출 채권이 자산의 몸체라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이동시키는 혈액이고, 카드 네트워크는 이를 현실 경제에 수억 개의 가맹점으로 전달하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RWA는 보유하는 금융상품에서 이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돈처럼 활용되는 자산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일부에서 전해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이 머니 토큰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팬덤이 자본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을 넘어서 IP의 현금 흐름에 직접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 RWA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책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BTS가 창출하는
연간 경제적인 효과는 5조 원, 10년 누적 5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 역시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막대한 가치는 기획사나 구단의 주식으로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큰화가 된다는 것은 이 팬덤과 무형의 IP 자체를 직접 자본화하는 통로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단순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얘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본의 권력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령 제 지인은 앞으로 BTS의 어떤 전망을 높게 보고 하이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을 했는데, 과연 이 하이브에 BTS만 있는 것이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회사에서는 함께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BTS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하이브를 선택하는 거는 제한이 된다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의 글로벌 영향력에 투자하고 싶을 때에도 구단이나 스폰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투자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는 IP 자체가 아니라 IP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토큰화가 발전하면은 투자 대상은 더 세분화가 돼서 특정 음원의 저작권 수익이나 글로벌 투어의 매출 채권, 영상 콘텐츠의 스트리밍 수익 같은 이런 개별 현금 흐름을 법적 권리로 분리해서 토큰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나 가치가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정확한 본질들을 더 짚어나가야 되는데요. 팬덤 자체를 토큰으로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책에 나온 정의를 따르자면은 팬덤이 만들어내는 저작권료, 공연 수익,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큰이 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냥 토큰으로 만들면 다 돈이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수익을 받을 권리인지, 누가 수익을 집계하고 지급하는지,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토큰 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돈이 되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하게 앨범을 많이 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글로벌 IP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분리하고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RWA의 미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이것들을 막연하게 돈이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철저한 정리와 이해와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AI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서 GPU 연산력이 금융상품이 되는 시대, 여기에 대해서도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들도 읽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귀한 자원은 반도체 연산력이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인 GPU 연산력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어 금융상품으로 거래되는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불을 만들어내는 핵심 생산 요소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농업시대에는 토지가 부의 원천이었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과 석유가 생산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했죠. 그러면 지금 이 AI 시대의 가장 희소한 생산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는 연산력, 즉 컴퓨터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GPU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반면 많은 AI 스타트업은 GPU를 직접 구매할 자본이 부족하고 필요한 연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RWA의 유형상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GPU 클러스터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기초 자산으로 설정하고 그 시설에서 발생할 임대 수익이나 사용료를 투자 가능한 권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는 부동산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것처럼 GPU 인프라 투자자는 연산력을 AI에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건물의 공간이 아니라 컴퓨터의 연산 시간과 처리 능력을 임대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AI 연산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또 다른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GPU를 설계 판매하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라면은 연산력 RNA는 이 GPU가 실제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현금 흐름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투자의 어떤 저변들이 더 극도로 넓어지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RWA를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RWA의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다. RWA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GPU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가상각의 속도나 새로운 칩의 등장, 전력 비용, 데이터 센터 가동률, 고객사의 신용위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기술의 발전이 빠를수록 기존 GPU의 경제적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력 토큰의 핵심은 화려한 AI라는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누가 GPU를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며 어떤 기업이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가, 실제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토큰만 발행한다고 해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 한번 살펴봤을 때 음악 저작권도 토큰으로 만들고 GPU도 토큰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RWA 시장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일은 가장 눈에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가깝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토큰의 앞과 뒤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근본적인 이해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팬덤의 현금 흐름이든 GPU 임대 수익이든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수익에 대한 법적 권리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는 자산이라고 해서 법 위에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죠. 즉 실제 자산이나 계약을 관리할 법인이 필요하고 수익을 짓게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언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완전한 탈중앙화 위에 있지 않고 탈중앙화와 이 기관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정의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RWA의 본질은 토큰 발행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가치와 온체인 토큰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금융 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들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정구태 저자님의 머니 토큰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RWA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RWA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짚어나가고 있고, 그런 디테일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금융의 미래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부작에 걸쳐서 수백 년 금융 배관의 변화부터 미국 국채, 팬덤, 콘텐츠 IP, AI 연산력까지 이어지는 자선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토큰화 되는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토큰이 어떤 법적 권리를 주고 어떤 현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발행 플랫폼보다 그 뒤에 배관을 보셔야 됩니다. 수탁기관과 오라클, 감사, 신원 확인, 유통시장, 상황 구조까지 이것들을 누가 장악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결국 가장 큰 가치는 자산을 많이 발행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이 이동하고 거래되고 담보로 쓰이는 이 공통 인프라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WA 투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토큰이 오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체제에서 더 근본적인 발행과 보관과 검증과 유동성의 주체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을 점검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RWA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태동을 하면서 이 초기 시장에서는 언제나 회의적인 입장들 그리고 뭔가 과장된 입장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토큰화가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거는 새로운 투기의 흐름일 뿐이다. 이런 냉소적인 목소리는 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1996년에 인터넷이 태동할 때 그 엄청난 비관론과 냉소 속에서 현재 이 움직임들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예측하고 먼저 기다리고 움직인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이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롱님들도 그런 변화의 초입에 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 다가오는 이 금융시장의 승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자산의 모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흐르는 현금과 권리와 이 변화들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 크롱님들과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갈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크롱님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